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있는 지원한의원 대표원장 이상원 한의학 박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릴 것은 고려인삼의 뼈 건강 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인삼의 뼈 건강 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는 지원한의원 대표원장으로 있고요.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 한국한의학연구원의 한의학제재부의 연구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당뇨와 당뇨 합병증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보건연구관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효능평가연구실 실장을 담당하고 효능평가 연구에 관련한 총괄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또 인삼 기능성 원료 개발을 위해서 원료 표준화를 담당하고 관련한 인체 적용 시험 지원과 연구 업무 총괄을 담당했었습니다. 이제 건강 기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효능이라고 하는 것과 식약처에서 인정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좀 다른데요. 또 기능성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냥 인삼의 기능성이 아니라 백삼과 홍삼의 기능성이 다릅니다. 홍삼의 기능성은 앞서 많은 강연자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그리고 항산화 작용, 혈행 개선, 기억력 개선, 갱년기 장애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삼에 있어서는 홍삼과 같은 인삼이지만 면역력 증진 그리고 피로 개선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삼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기능성이 없어서 새롭게 기능성을 추가하고자 연구를 하기 시작하였고 그것이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기능성을 받게 되었습니다. 홍삼은 6가지이고 인삼은 3가지입니다. 혼돈하지 마시고 꼭 인삼의 새로운 3가지 기능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인삼과 홍삼의 기능성이 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걸까요? 인삼과 홍삼은 제조 및 그 기능성 성분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홍삼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증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찌지고 익혀서 말린 인삼을 홍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성 성분이 RG1, RB1, RG3 이 3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RG1, RB1, RG3는 앞서 연사님들께서 인삼사포닌 진세노사이드 관련해서 많은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백삼은 말리지 않은 수삼, 그리고 수삼을 햇볕, 열풍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익히지 않고 말린 백삼, 그리고 수삼을 뜨거운 물에 익혀서 말린 태극삼, 이 3가지를 백삼이라고 하고 기능성 성분은 RG1, RB1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수삼은 백삼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삼을 사다가 먹는다. 그러면 수삼의 기능성을 복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적인 효능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구분은 영양소 기능, 그리고 비타민 C, 비타민 B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생리활성 기능이 있다. 라고 하는 기능성이 있는데요. 뼈 건강이라든지 혈행 개선 같은 것이 생리활성 기능에 속합니다. 질병 발생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기능입니다. 이거는 질병 발생했을 때 그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할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이고 약이 아닙니다. 이 특징이 뭐냐면 국가가 공인을 해줍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다른 나라에서는 국가가 공인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은 국가가 공인하고 식약처가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인체 적용 시험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서 사람이 꼭 먹고 효능이 있어야 됩니다. 원료는 세포 실험, 동물 실험, 그리고 인체 적용 실험까지 똑같은 원료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효능을 증명하게 되는데 세포 실험과 동물 실험 결과가 인체 적용 실험과 같이 연계가 되어서 그 효능을 정확하게 밝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효능 연구라든가 아니면 그 제약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중에 기능성 내용과 인정 기준에 있어서 우리가 받은 뼈 건강에 있어서는 생리활성 기능입니다. 즉 기능성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정 기준에 보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생리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고 일관성 있는 바이오마커와 효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가장 중요한 최소 한 건 이상의 인체 적용 시험 결과가 확보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생리 활성과 관련된 바이오마커들을 확인하고 이것으로 건강 기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건강 기능성인 뼈 건강과 골다공증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뼈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것은 뼈가 문제가 생겨서 질병 상태에 걸린 것인데, 골다공증은 골량이 감소하고 미세구조 이상으로 특징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뼈에 구멍이 숭숭숭숭 뚫리게 되고 약해지면서부터 부러지기 쉽고 망가지기 쉬운 질환이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혈액검사, 소변검사, 척추나 대퇴골을 엑스레이로 찍어가지고 그 골밀도를 확인하는 것, 그리고 초음파를 통해서 골밀도를 확인하는 골밀도 검사를 하게 됩니다. 뼈 건강이라는 것은 이것이 건강한 상태에서는 뼈 건강이지만 질병으로 갔을 때는 골다공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뼈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것이 생리활성으로 뼈 건강을 나타내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골격의 대사 조절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 재형성이라고 하는데 본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하나를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뼈는 칼슘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 대사가 정확하게 되고 있고 그 칼슘이 몸 안에서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때 뼈 건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흔히 보고 우리가 지금 만져지는 것도 뼈입니다. 자, 그래서 뼈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조와 역할을 가지고 있느냐 확인해 보면 뼈는 칼슘과 인이 석회화된 단단한 조직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역할은 몸을 지탱하게 됩니다.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지탱을 하여 주고요. 그 다음에 몸을 건강하게 보호해서 신체 내에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육이 붙어 있어서 근육이 움직일 수 있게 해주고, 근육이 움직이면서 들거나 앞으로 내밀거나 하는 움직임에 있어서 지렛대 역할을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또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 뼈 안에는 피를 만드는 골수 공간을 제공해 주어서 뼈가 생성되게도 해줍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칼슘과 인 등 여러 가지 미네랄들을 몸 안에 가지고 있게 되는데, 이때 신체 기능에 꼭 필요한 미네랄들을 뼈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뼈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뼈가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의학에서 보는 남성과 여성의 그 상태에서 봤을 때 내경 소문이라고 하는 상고천진론 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자는 47에 28, 28세가 되면 근육과 골격이 튼튼해진다. 남자는 48에 32, 32살이 되면 근육과 골격이 크고 풍부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 근육과 골격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현대 과학으로 보았을 때 연령에 따른 골 형성과 소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량이 25살까지 꾸준히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5살에서 30살대가 되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도표에서 보다시피,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앞서 보시는 것처럼 30대 이후에 조금씩 그 내려가기 서서히 줄어들게 되는데요. 여성의 경우는 폐경 이후에 급속하게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경우는 폐경 이전서부터 뼈 건강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셔야 하는 것이고요. 남성도 마찬가지로 뼈 건강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뼈는 살아있는 조직이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만들어지고 부셔지고 만들어지고 부셔집니다.
이것이 재형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건강해야 뼈가 튼튼해지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뼈의 소실과 재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기전인데요. 뼈의 재형성 주기는 휴지기, 활성화기, 골 흡수기, 골 형성기, 광물하기로 해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요. 맨 처음 이 전체 기간이 앞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2, 3주 지나가고 그 다음에 12에서 16주 걸리기 때문에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씩 검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걸 설명해 드리면 파골세포가 그 뼈를 녹이게 되고 그 뼈 녹인 것에 다시 조골세포가 뼈를 채워나가면서 이 뼈가 구성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파골세포 전구세포들이 이렇게 앞에서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모이면서 파골세포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파골세포가 만들어지면 이 파골세포가 세포막에 있는 이온 채널들을 통해서 산성화된 물질들을 분비하게 되고 이것이 뼈의 기질들을 녹이게 됩니다. 이때 흡수가 일어나게 되고 파골세포가 분화돼서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파골세포가 세포사멸을 일으키게 되고 이때 조골세포들이 다시 나타나게 돼서 뼈의 기질들을 조금씩 채워주게 됩니다. 그 이후에 광물하기를 통해 광물하기에 가서 뼈의 기질들이 다시 단단한 미네랄들을 포함하게 돼서 단단하게 바뀌게 됩니다. 3, 4주간의 파골세포에서 골 흡수가 일어나게 된 다음에 조골세포에 대한 골 형성이 균형 있게 일어나야 뼈가 건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전체를 일컬어서 골 재생성, 그 다음에 본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 리모델링에 관련한 조절 인자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좀 과학적이고 좀 전문적인 얘기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랭크라고 하는 것과 랭클, 그리고 OPG, 그리고 파골세포, 조골세포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는데요. 골세포에서 랭클이라고 하는 것이 분비가 되고 그 세포에 랭크라고 하는 수용체에 랭크가 붙게 되면 파골세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골세포가 지나간 다음에 조골세포에서 파골세포로 분화되는 랭클이라고 하는 리간들을 잡아갖고 없애주는 오스테오 프로토게닌이라고 하는 OPG라고 하는 성분이 나타나서 같이 랭크를 줄여들게 되면 파골세포가 줄어들고 조골세포들이 활동을 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거고요. 우리가 골격대사 조절에 있어서는 혈장의 칼슘 수치가 낮을 때 부갑상 호르몬과 여성의 호르몬에 의한 신호로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고요. 다음으로 칼슘 대사 조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칼슘은 우리 혈액의 중에 칼슘 농도가 매우 폭이 좁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지도 적지도 않게 관리되고 있는데 이 농도가 바뀌게 되면 부갑산 호르몬과 수산화 비타민 D, 그 다음에 칼시토닌에 의해서 조절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칼슘의 혈중 칼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좌상단에서 보시다시피 혈중에 칼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갑상선이 자극되고 칼시토닌을 분비하는 프로스그레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뼈 조직으로 들어가서 칼슘을 축적하게 되는 조골세포가 활동해서 칼슘을 축적하는 활동을 벌이게 되고 신장에 가서는 칼슘을 흡수하는 기능을 억제하게 됩니다. 또 장에서 칼슘을 흡수하는 것을 억제시키게 되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다시
그 혈중의 칼슘 농도가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갑상선을 자극하게 되고 부갑상선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신장에 칼슘을 흡수하도록 자극을 주게 됩니다. 이때 신장에서 수산화 비타민 D가 만들어지면서 이것이 소장으로 넘어가서 칼슘의 흡수를 촉진하게 시키게 됩니다. 또 부갑상선 호르몬은 뼈에 가서 뼈에 칼슘을 배출할 수 있도록 파골세포들을 분화시켜서 파골세포가 칼슘을 녹여서 혈액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게 돼서 칼슘 농도가 다시 증가하게 되고 이것이 다시 올라가면 다시 칼슘 농도가 높아지면 갑상선 자극을 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칼슘 대사 흡수할 때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먹어야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 대사 흡수와 섭취량의 관계를 보게 되면 뼈는 기본적으로 하루 동안에 500mg을 흡수하고 500mg을 다시 뼈에다 부착합니다. 그러면 24시간 내에 칼슘은 우리 혈액 내에서 어떻게 움직일까요? 네, 칼슘 1000mg이 콩팥으로 운반돼서 여과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대부분은 재흡수돼서 혈관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데요. 200mg만 배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200mg씩 소실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 200mg 우리 몸에서는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장에 칼슘 흡수를 하게 되는데 소장에서는 우리가 입으로 1000mg의 칼슘을 먹게 되면 200mg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다 대변으로 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을 때는 왕창 먹고 한참을 안 먹다가 다시 먹고 이런 방법보다는 꾸준히 매일매일 조금씩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에 있어서 우리가 우유가 좋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한국인만 먹고 있는 멸치, 뱅어 이런 것들도 실제로 농촌진흥청 실험 결과에 보고 결과에 따르면 우유보다 칼슘의 양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유도 드시겠지만 멸치나 뱅어 같은 우리만의 음식도 잘 드시면 좋겠습니다. 뼈 건강과 골다공증 뼈 상태를 간단하게 보시면 정상인의 뼈는 이렇게 구멍도 예쁘고 그 다음에 튼튼하게 구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밀하게 되는데요. 골다공증 환자의 뼈는 이렇게 무질서하게 되고 구멍도 크게 되고 이 구조도 연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밀도도 마찬가지로 구멍이 숭숭 뚫리게 돼 있어서 잘 부셔지는 상태처럼 보이게 되는데요. 저희가 한 실험에서 정상인 쥐의 뼈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난소를 제거해서 일시적으로 폐경기를 만들어낸 쥐의 뼈의 모습이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상태가 보여집니다. 그런데 인삼을 농도 의존적으로 이렇게 많이 넣게 되면 뼈가 좀 더 튼튼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가 인삼특작부에서 인삼과 약초를 효능 연구를 할 때 효능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뇌신경 보호 효과, 전립선 개선 효과, 비만 개선 효과, 아토피 개선 효과, 그리고 피부 미백 및 주름 개선 효과, 당뇨 개선 효과, 뼈 건강 개선 효과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효능 연구를 했는데요. 먼저 뇌신경 보호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삼하고 약초를 가지고 기억력 개선 소재를 발굴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인삼, 원지, 석창포 복합물로 해서 저희가 처방을 만들었고요. 이럴 때 동물 실험에 있어서 정상쥐의 97%의 행동력을 회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치매에 감소되는 아세틸콜린이 있습니다. 이 아세틸콜린이 인삼을 투여한 그룹에서 인삼을 투여하지 않는 그룹보다 32.3%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뇌신경도 좀 보호하는 효과가 있었고요. 전립선 비대, 이 남자분들한테 많이 있죠. 그래서 40대에는 40%, 50대에는 50%, 60대에는 60%가 전립선 비대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전립선 비대 개선 있어서도 인삼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 동물한테 인삼을 투여했습니다. 그 결과 테스토스테론이
그 주사에서 비대시킨 전립선의 무게가 인삼을 먹였을 때 33%가 감소하였고 전립선 상피세포가 정상과 유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위쪽에 왼쪽에 있는 정상 그 상피세포에서 전립선 비대증이 되면 이렇게 지저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삼 투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그래도 정상과 유사하게 건강한 그 전립선 상피세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토피, 주름, 미백 등의 피부 개선 효과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인삼의 진세노사이드 F2라고 하는 진세노사이드를 가지고 아토피 피부를 유발하고 여기에 도포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세노사이드 F2를 하루에 2, 3회 정도 도포를 해줬는데요. 인삼사포닌을 바른 동물이 처리하지 않는 동물에 비해서 아토피 현상이 2.5배 감소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토피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면역물질 인터루킨4, 인터루킨5의 활성을 2.3배 억제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상 정상 쥐가 이렇게 피부가 깨끗했다라면 아토피 유발구는 이렇게 지저분하게 아토피 피부염을 발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발생한 피부에 진세노사이드 F2를 하루에 2번, 3번 정도 도포하게 되면 이렇게 거의 건강한 피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삼잎은 과거 황진이서부터 그 피부 미용에 썼다라고 과거에 그 전래되어 오고 있는데요. 이걸 과학적으로 저희가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외선으로 피부를 노화시키고 그 동물에 있어서 피부 탄력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삼잎을 추출한 추출물을 그 피부에 도포하게 되었는데요. 프로콜라겐이 36% 증가하고 탄력을 감소시키는 엘라스타제가 74% 저해되어서 피부 탄력성을 좋게 하는 그런 효과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다공증과 골관절염 관련한 개선 효과를 연구했는데요. 고령지의 골다공증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는 저희가 난소를 제거한 골다공증 모델에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이때 효과가 좋아서 골다공증에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건강기능성인 뼈 건강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와 협의를 하게 되었는데 난소 절제한 동물 모델로는 건강기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여서 저희가 고령쥐를 만들고 그 고령쥐에게 인삼을 투여했습니다. 생후 112주 실험쥐에게 투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그 쥐의 나이는 사람으로 봤을 때 72세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72세, 폐경도 오고 노화도 일어난 그 쥐에게 인삼을 투여를 합니다. 그래서 8주간 인삼을 투여했을 때 그 인삼을 투여하지 않은 고령주 그 쥐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저희가 확인을 했을 때 부피율이 37% 상승하고 해면 골소주수도 50%, 골 밀도도 32% 증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로 CT 그 상으로 이 골 소주들이 좋아지는 것을 단층 촬영을 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뼈 건강 그 기능성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실험을 하게 됐습니다. 인삼의 추출물 농도에 따라서 세포 내 뼈 건강 개선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포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 파골세포의 양이 얼마큼 되느냐, 파골세포가 얼마만큼 분화되느냐를 확인하고자 인삼을 농도별로 처리하게 되고 농도에 따라서 파골세포가 그 랭클에 반응해서 분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랭클에 의해서 그 단핵세포가 뭉쳐가지고 다시 그 트랩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도 골세포들이 무너져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도 인삼 추출물을 처리했을 때 농도에 의존적으로 줄여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세포에 따른 사진을 봐도 훨씬 붉은색이 문제가 되는 파골세포인데 이것이 훨씬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포 실험 결과와 또 난소 절제 동물 실험의 뼈 건강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골세포를 분화시키는 랭크를 처리했을 때 트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줄어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동물 실험에 있어서 난소를 절제했을 때 이 검정색이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군입니다. 이 군은 체중도 낮고 그리고 체중도 낮습니다. 그리고 인삼을 투여했을 때 농도별로 농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체중이 정상과 유사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골모세포 확인을 했어도 정상군과 그리고 이 실험군, 그 난소를 절제한 군의 뼈의 상태와 그리고 그 난소를 절제하고 100mg/kg 단위로 인삼을 처리한 군에서 그 다음에 200mg, 300mg, 500mg 처리했을 때 훨씬 더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다시 마이크로 CT를 찍었을 때 이 뼈의 단면이 이 골소주라고 할 수 있는데 하는데요. 이것들이 이 정상군입니다. 이것이 난소 절제했을 때 이렇게 구멍이 커졌지만 인삼을 투여했을 때 다시 골소주들이 제대로 세워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빨간색의 양도 정상군과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서 결과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골소주수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린 내용이고요. 인체 적용 시험 원료를 다시 가지고 난소 절제 동물을 다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상인 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종단면으로 봤을 때 그 난소를 절제한 동물이 이렇게 구멍이 많았다면 100mg, 200mg, 300mg, 500mg으로 했을 때 뼈가 정상과 같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횡단면에 있어서도 이렇게 치밀하던 것이 그 난소 절제하면 구멍이 이렇게 커지는데 인삼 처리한 농도별로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기능성 식품을 만들 때에는 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삼 추출물 원료를 만들 때 한 곳에 인삼을 사용하지는 않고요. 여러 곳, 12개 인삼 그 농협에서 거의 대부분 인삼을 구매해 와서 다시 섞어가지고 인삼의 그 표준품을 만들었고요. 그걸 가지고 성분을 분석해서 이렇게 성분 그 분석을 하게 되고, RG1, RB1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원료 표준화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인체 적용 시험 계획서를 개발하고 인체윤리시험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해서 승인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체 적용 시험 계획서, 증례 기록서, 인체 적용 시험자 자료집 등을 개발하고, 이걸 가지고 IRB에 요청해서 2015년 6월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거에 따라서 프로토콜을 그 사이트에 등록하고 지금 진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체 적용 시험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뼈 건강 기능성은 직접 지표가 골밀도입니다. 골밀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엑스레이를 찍던가 아니면 초음파로 골밀도를 측정하게 되는데, 골밀도가 단기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나타나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액 지표는 직접적인 지표가 될 수는 없지만 간접 지표로는 평가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죠. 또 뼈 건강이 정말 어려운 기능성이기에 실제로 돈이 된다라고 하는 개별 인정 원료로는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골밀도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기간 복용한 다음에 확인이 가능한데, 대부분 3년에서 5년 정도 복용을 해야 뼈 건강, 골밀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약처와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됐고요. 연구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하게 되는데, 이때 스크리닝 때만 골밀도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체 적용 시험하는 것을 12주로 하게 되는데, 섭취 기간이 증가하게 되면 사람들이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게 되고, 아니면 먹지 않게 돼서 포기하게 되고, 아니면 다른 질환이 걸려서 중도 탈락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12주 이상을 하게 되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비 등을 증가하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해서 저희가 연구기간은 12주로 하고 식약처의 의견을 참고해서
이 뼈 건강의 바이오마커로 골 형성인자인 오스테오칼신을 그리고 골 흡수인자인 디옥시피리오디올린, 그 다음에 콜라겐 타입 1, C형, N형 등을 측정하기로 하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인체 적용 시험에는 골다공증 환자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골다공증이 있는데 인삼 먹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나 그 인체 적용 시험에 참여시켜 주세요라고 하고 많은 전화가 왔었는데 다 말씀드린 게 인체 적용 시험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골다공증 환자가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체 적용 시험이 대상자를 고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난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체 적용 시험을 충분히 진행하게 됐고요. 그래서 유효성 평가에 있어서 인삼 추출물 3g을 섭취시킨 사람들에 있어서 골 형성 지표인 오스테오칼신과 칼슘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 관절염에도 효과가 있어서 무릎 통증 점수인 WMAC 인덱스에 있어서 일부 항목에 있어서 통증 지표가 개선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데이터들이 나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삼의 건강 기능성 원료로 뼈 건강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건강 기능성 원료를 설정할 때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냐면, 첫 번째, 인삼은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업자라든가 한 집단의 이익이 돌아가면 안 되고요. 그리고 기업만 좋아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농민과 기업 모두 이익이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 기능성이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홍삼의 기능성이 아니라 백삼의 기능성,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삼에는 수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민이 수삼을 길러서 그 수삼이 이런 기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뼈 건강에 대해서 저희가 그 기능성 원료 인정을 받게 됐고요. 그 다음에 홍삼과 경쟁하는 관계가 되면 안 되고 보완하는 관계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삼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홍삼과 백삼 이렇게 합쳐서 인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홍삼에는 이런 기능이 있고 백삼에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홍삼을 먹는 게 좋아요? 백삼을 먹는 게 좋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홍삼이든 인삼이든 둘 중에 하나를 안 먹게 되기 때문에 그 보완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서로 그 다른 기능성을 찾게 됐고요. 또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더 좋은 기능성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성은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뼈 건강에 그 기능성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뭐 단계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연구를 설계하고 세포 실험을 시작하면서 원료를 표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동물 실험을 하게 되고요. 인체 적용 시험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연구 설계, 원료, 세포 실험 결과, 동물 실험 결과, 인체 적용 시험 결과를 가지고 식약처로 가서 개별 원료 인정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그 몇 년이라든가 연수와 기업의 그 사업 내용에 따라서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면 고시 원료로 인정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 개별 원료 인정을 받지 않고 바로 고시원 원료로 가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원료의 독점을 하지 않고 기능성도 독점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기 때문에 식약처와 저희와 많은 의견들을 나누고 그래서 고시형 원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인삼의 기능성 실험 결과의 어려움은 표준화된 시료를 표준 원료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정말 쉽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뭐 쉽게 생각하면 간단할 수 있지만 세포 실험 단계에서 이 효과는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 인체 적용 시험 때까지의 모든 원료들을 다 만들어내야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량 생산하고 보관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많은 연구들을 하면서 인삼농가 기업들과 인삼의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게 됐는데요. 인삼 기능성 원료 인정 과정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홍삼은 6개인데 왜 인삼은 몇 개밖에 안 되고 왜 인삼은 안 만드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고요. 사람들이 돈 되는 기능성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흔히 말하는 그런 기능들을 왜 안 만들고 왜 이상한 잘 못 오는 기능성들을 만드느냐 이런 질문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홍삼이랑 기능성이 같으면 판매할 때 좋을 것 같은데 왜 구별해가지고 인삼하고 홍삼하고 나누냐 이런 항의도 많이 받았고요. 건강기능성 원료로 인정할 때 고려인삼, 한국산 고려인삼을 보호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은 없는가? 라고 하는 부분도 저희가 질문을 받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고려인삼이 독자적인 성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걸 기능성 원료로 만들면 좋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도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고민을 했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 지금 건강기능성 원료로 한 알비온, 알지온의 조합이 가장 좋은 조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업들은 왜 인삼과 홍삼에 대해서 활발하게 개발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항의도 들었는데요. 인삼과 홍삼은 실제적으로 하나 나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독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특별히 돈을 들여서 기능성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제품 말고 수삼으로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왜 개발하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삼의 뼈 건강은 수삼도 드실 때 기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삼으로 드시면 되고요. 하루 한 뿌리 정도씩 드시면 됩니다. 인삼을 드실 때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인삼이 효과가 없다, 뭐 나는 부작용을 겪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경우에 걸려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전문가와 상의해서 그 증상들을 해소시킨 다음에 인삼을 드시거나 아니면 인삼 건강기능식품을 드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인삼은 정말 과거 고조선 시대에서부터 최고의 명약으로 알려진 약재입니다. 이상 제가 고려인삼의 뼈 건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